네, 말 그대로 이 한반도 현안이 산적해 있는 가운데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북한 실무협상 재개 방안, 또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에 대해서도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 그리고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 숙소에서 열렸고 65분간 진행된 이번 9번째 한미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관련한 내용이 좀 강조됐다고 볼 수도 있고 한미 동맹을 좀 확인했다 이런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그렇죠. 어떻습니까?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에 한미 간에 조금 잡음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 좀 말끔하게 신뢰 관계를 다시 확인한 게 이제 가장 큰 이제 가시적인 성과로 보이고요. 예. 그 이면에는 물론 우리가 이제 경제 협력 같은 걸 이제 열심히 해주고 해서 트럼프가 이제 그 어떤 정치적인 욕구를 만족시켜 준 것도 있죠. 그리고 이 북핵 문제에 대해서 본래 이낙연 총리께서 가시기로 했는데 대통령께서 가셔가지고 정상회담을 통해서 미국의 그 협상 자세에 대해서 상당한 이제 당부의 말씀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큰 틀에서 체제 안전 보장의 그 큰 틀 원칙 면에서는 보장하는 그런 그 대답을 이끌어냈기 때문에 북미 협상이 좀 순조롭게 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제 잘하면은 이제 한일 간의 이 갈등도 미국이 좀 나서서 해줄 수 있는 여지가 좀 생긴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 그렇군요. 긍정적인 어떤 발판을 마련한 네. 역할을 했다 이번 정상회담. 네. 네. 네, 지금 일단은 전반적인 모양새상으로는 굉장히 좋았다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 북미 실무회담을 앞두고 한미 양국이 공조하는 모습을, 그리고 정상들끼리 공조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것도 의미가 있고요. 또 어쨌든 대통령께서 머무시는 숙소까지 직접 찾아가서 네. 회담이 이루어졌다라는 것도 이른바 얘기하는 케미가 잘 맞는다는 걸 보여주는 의미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 정상회담 이후에 미 백악관이 이제 이 간략하게 브리핑한 내용들을 보면 네. 그 가운데서도 양 정상들이 방점을 찍는 바는 조금 달랐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럼 달랐습니까? 우리는 이제 한반도 평화, 그다음에 북미 간의 이제 실무 협상의 순조로운 진행, 여기에다가 주로 방점이 찍혔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방위비 분담, 그다음에 이제 보다 넓게는 동맹의 부담 분담 문제, 이 문제에 조금 더 방점이 찍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어쨌든 지금 지소미아 이후에 여러 가지 걱정을 했습니다만은 이번에 지소미아 문제는 따로 거론이 되질 않았거든요. 사실 이게 정상회담에서 거론될 사항은 아니었고요. 어쨌든 이 동맹의 이상징후 이런 이야기도 나올 정도로 그 우려가 되는 가운데서 네. 한번 여전히 동맹은 굳건하다, 이걸 보여주는 의미는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서도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북한과의 관계가 매우 좋다면서 제재는 증가했지만 핵실험이 없었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어떻게 좀 해석을 해서 연결해서 좀 연장해서 볼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우리는 협상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을 통해서 우리 의사를 표현하는 거고, 미국은 이제 협상을 자기들이 이제 직접 해야 되니까 우리는 좀 구체적으로 부탁하는 얘기를 좀 한 거고,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협상 전략이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 추상적인 얘기만 주로 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주목되는 거는 대선 국면에서 자기가 지금까지 외교 정책을 잘해왔다는 걸 자랑을 많이 했죠. 본인이 아니었으면 네. 북한과 전쟁했을 그러니까 거라는 미국에서 얘기죠? 지금 예. 북한을 바라보는 대부분의 국민이나 전문가들이나 관료들의 시각이 북한을 불신하고 북한에 대해서 좀 엄하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제 그걸 향해서 제재는 오히려 강화됐는데 내 능력 덕분에 핵실험 안 한 지가 오래됐고 오랫동안 핵실험을 안 했고, 그리고 김정은하고 관계가 좋다. 내가 김정은을 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정상회담이 될지 안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다. 근데 우리 대통령은 실무회담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둬서 정상회담을 한다면 역사에 남을 한반도 비핵화라고는 세계사적인 사건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시잖아요.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글쎄 많은 사람들이 정상회담을 바라지만 그건 두고 봐야 되겠다. 어디 두고 보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좀 안 좋게 얘기하면 좀 성의가 없는 거라고 볼 수 있지만 전략일 수도 있죠.
전략 북한하고는 협상을 앞두고 있으니까 북미 실무 협상이 열린다면 그걸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단지 하나 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지난번에 백악관에서의 회담에서도 제가 백악관에서 회담할 때마다 이제 보는 건데 저건 이제 백악관은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 숙소를 찾아와서 하는 미국 내에서의 회담이죠. 네. 근데 미국 기자들이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대통령도 한두 질문 정도는 답변을 해야 되는데 10개가 넘는 질문 중에 우리 대통령은 하나도 답변을 안 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다 가로채 버렸어요. 한 번은 기자가 어떤 질문을 했냐면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인데 북한이 계속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별거 아니라 그러는 데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도 동의하시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봤어요. 네. 그건 이제 상당히 날카로운 질문이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대답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거기에 문 대통령이 답변하도록 해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자기가 답변하고 그냥 말아버렸어요. 조금 좀 예의가 너무 없다. 태도의 문제인가요? 네. 네? 태도를 지적하시는 건가요? 태도가 네. 예. 아무리 우리가 국력이 미국보다 좀 못하다고 하더라도 우방국이고 동맹국인데 네. 문재인 대통령한테 한 기자의 질문을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답변하고 말한다는 거는 너무 좀 예절에 벗어나는 거죠. 그렇군요. 북미 실무 협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전략 노출을 좀 자제하는 것 같다는 게 전반적인 실장님의 분석이었는데 위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들을 보면 과거에 대한 그 이 평가, 지금까지의 그 이 진행되어 온 바에 대한 평가를 위주로 네. 진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결론은 내가 굉장히 잘했다예요. 그 앞에 행정부에서 결코 하지 못한 일을 지금 그건 했다라고 혹시 얘기를 국내용일까요? 대선을 좀 그거는 뭐 국내용도 신경 있고요. 쓴? 예, 뭐 여러 가지 그 지금 포석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 어법을 한번 이제 우리가 슬슬 익숙해질 때가 됐어요. 네. 한 2년이 지금 가까워오고 저는 조금 있거든요.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네. 이분이 성격상 네. 자기 자랑하고 싶은 거를 참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래형 발언이 지금 안 나오고 있었거든요. 오늘은요. 예. 내가 지금까지 굉장히 관리를 잘했고 지금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성과가 있었고 협상 전략일 수도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그 이 미국 정상회담 앞두고는 좀 있으면 깜짝 놀랄 일이 있을 거야. 상당한 진전이 있을 걸로 기대된다. 이런 표현들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아직도 실무 협상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그 이번에 정상회담 하고 그 한미 공조를 굳건히 했지만 아직 실무 협상까지 가기에는 조금 더 많은 길이 있다는 걸 암시하는 거기도 하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그 이 대북 제재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동안 했던 유보적인 입장을 그러니까 더 올릴 생각도 없지만 네. 기존에 지금 가하고 있는 제재에 대해서 그렇게 그 이 한순간에 풀어줄 의지도 없다라는 걸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결국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미국이 지금 북미가 실무 협상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미국은 기존 입장에서 그렇게 큰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 거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 이거는 대북 메시지기도 해요. 아, 그럼 계속해서 최근에 북한에서 미국의 셈법을 바꾸라고 요구했지만 기조가 바뀔 가능성은 낮다는 걸 네, 보여주기 우리가 위한 그렇게 것이다. 셈법 바꿀 일은 없다라고 얘기한 거고 오히려 이제 우회적으로는 네. 지금 뭐 이 3차 그 이 북미 정상회담 지켜보자 이런 얘기한 거는 그쪽에서 셈법 바꿔와라고 얘기한 거예요. 북한을 향해서 셈법을 예, 바꾸라고 그리고 제가 오히려 얘기한 보기에는 것이다. 그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봐요. 북한 쪽에서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어느 정도 그 이 북한에 낯을 세워주는 조치가 있다면 그 대표적인 게 지금 얘기되는 체제 안전 보장 조치들이거든요. 네. 그 하노이 때는 이 체제 안전 보장 조치하고 대북 제재 문제하고 같이 섞였단 말이에요. 둘을 분리 접근할 수 있다면 제가 보기에는 뭐 아주 그 하노이 때 같은 이른바 빅딜은 아니더라도 이제 차근차근 출발하는 하나의 출발 선상에 다시 그 이 양쪽이 다 네. 놓이게 될 수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차두현 위원님은 아무튼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미국이 셈법을 바꿀 가능성은 좀 낮다는 것을 북한에도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라고 네. 의견 보시는 거고, 하지만 또 강경화 장관은 미국이 열린 자세로 협상할 것이다 이런 또 관측을 내놓기도 했거든요. 맞물려서 좀 시장님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저는 강 장관 말씀에 좀 동의하는데요. 네, 일단 볼튼 저 보좌관이라고 하는 분은 정말로 북한하고는 협상 자체가 필요 없다. 이 북한의 체제를 그냥 붕괴시키는 게 해법일 뿐이다. 네, 정 안 되면 군사적으로 해결하자. 뭐 이런 분인데 이 그분을 경질하고 이제 최선희가 이 실무회담을 2, 3주 내에 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하고 나서 경질했기 때문에 일종의 선물을 준 거고요. 거기다 하나 더 덧보탠 게
존 볼튼이 주장했던 리비아 해법이라고 하는 건 선비핵화 후 보상인데 네. 이렇게 존 볼튼이 잘못된 방법을 가져와서 이렇게 북핵 협상이 늦어졌다. 그래서 나는 새로운 접근법을 하겠다. 그리고 볼튼의 후임자로 협상 전문가를 지명을 했어요. 이게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심중하고요. 네. 이건 단순히 북핵 문제뿐 아니라 이란과의 협상, 아프간 협상, 뭐 또 베네수엘라까지도 이제 영향을 이제 미치리라고 이제 보는데 지금은 실무회담조차를 안 했잖아요. 근데 오늘 한미 간의 정상들이 만나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실무회담조차를 안 했는데 거기서 뭘 해주고 뭘 해주고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상당한 논의를 했어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어법을 말씀하신 걸 보면 실무회담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둬서 정상회담으로 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많이 논의했다. 그거 자체가 체제 보장이나 제재 완화에 해당되는 문제거든요. 네. 개성공단과 금강산 그 단어는 얘기 안 했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북한에게 어느 선까지는 주고 비핵화를 얻어내자 이런 얘기를 충분히 했는데 그 얘기들을 정상들이 한 얘기를 실무회담도 하기 전에 뭐를 얘기했다는 게 그 협상 전략의 노출이거든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속 시원하게 어떤 단어들이 나오길 기대했지만 네. 그건 정상회담 자리이기 때문에 애초에 안 나오리라고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무회담이 잘 되냐 안 되냐를 보면 거기서 조금 알 수 있고 거기다 이제 잘 되면 고위급 회담 거쳐서 정상회담으로 갈 텐데 네. 지금 정상회담에서 그 내용을 미주알 고주알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협상 전략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예. 그러나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으니까 직접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익에 맞는 협상 전략을 큰 틀에서 비교적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거고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러 모호하게 얘기한 것일 뿐 네. 제가 볼 때는 상당한 수준에서는 얘기가 됐을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트럼프의 지금 그 미국 내에서의 대선 국면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지금 당장에 선거하면 지금 지는 여론조사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자기가 갑이라고 북한에 대해서 갑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이 아니란 걸 이제 어느 정도 깨달았죠. 왜냐하면 김정은이 연말까지 시간을 준다 그러고 만약에 안 되면 내년에는 새로운 길을 간다 그러는데 내년에 장거리 미사일 쏘거나 핵실험하면 자기가 낭패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부랴부랴 김정은을 달래야 되는데 지금 미국은 계속해서 실무회담 하자라고 제안했는데 북한이 안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최선희가 나온다고 하니까 지금 막 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북미 간의 국력차는 뭐 수백 대 1이지만 북한이 끌고 가고 있다라고 전 보여져요.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든지 이번에는 그렇지만 큰 성과는 아닐 겁니다. 근데 성과는 좀 나올 수 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북미 실무협상 재개를 앞두고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성격에 대한 좀 어떤 평가는 두 분이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여기까지 짚어보기로 하고 마침 또 국정원 국회 보고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한국 방문 가능성이 또 언급이 됐습니다. 네, 어떻게 좀 보세요? 전망하세요? 이거는 굉장히 원론적인 답변을 한 것이 신문에서는 굉장히 추진이 되고 있는 것처럼 얘기가 됐어요. 원래 이제 질문이 네. 그 지금 그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을 원한다고 했는데 가능성 어떻게 보느냐? 결국 비핵화 협상이 순조롭게 된다면 뭐 그에 따라서 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원론적인 답변이에요. 전제가 먼저 이루어져야 그러니까 가능한 지금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군요. 상황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뭐 이 비핵화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사태 진전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결국은 그 가능한 최선의 그 이 상황을 항상 상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네. 그 다음에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이 조금 줄어들어요. 대표적인 게 지금 그 요즘 굉장히 아마 귀가려운 게 존 볼튼일 텐데 사실 그 이 존 볼튼이 해임된 것이 북한에 좋은 사인을 줄 수는 있어요. 근데 존 볼튼 경질 얘기가 6월 달부터 나왔단 말이에요. 네. 볼튼의 경질 사유의 가장 주된 원인은 이란하고 그리고 베네수엘라 사태에 대한 그 트럼프 대통령과의 이견이었고요. 또 두 번째 얘기되는 것이 지금 미 대선 국면 관련해서도 국내에서 얘기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한번 가만히 보시면요. 네. 예,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그렇게 재선을 낙관할 수 있을 만은 않습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이른바 1차에서 첫 번째 임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그 이른바 굳은 지지층은 여전히 확장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려면
누구로부터 표를 얻어야 되냐면 미 공화당의 조직표를 얻어야 돼요. 미 공화당 조직이 열심히 띄워줘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대외 정책 중에서 네. 이란하고요. 그다음에 중남미 문제는 미 민주당하고 공화당의 입장이 틀리고 미 공화당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결이 정확하게 같아요. 근데 대북 정책에 관한 한은요. 공화당 주류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견해도 조금 차이가 나요. 네. 지금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국내 상황을 고려를 할 때 그렇게 중요한 양보를 해가면서까지 큰 딜을 시도할 가능성은 적고요.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본인이 오늘 발언에서 한 얘기에서 이미 나는 지금 상황 자체로 충분히 만족해. 핵실험 안 하고 미사일 안 쏘고 있는 그런 상황들까지를 감안을 해서 좀 봐야 되고 그런 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11월 부산 방문도 이루어지면 분명히 좋은 거죠. 그런데 좀 너무 나간 게 아닌 예측인가 생각을 그러니까 비핵화 해봅니다. 협상이 잘 될 경우 답방 가능성이 있다는 거는 원론적인 답변일 뿐이다. 예, 이렇게 예. 보시는 거고, 네, 실장님께서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그 점에 있어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남북 간에 저 활발한 교류가 있거나 뭐 그러면은 이제 좀 긍정적으로 보겠는데 남북 간에 이를테면은 지금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대통령이 직접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러이러한 우리의 입장을 좀 고려해 주십시오 얘기할 수 있지만 과거에는 김정은 위원장한테도 얘기가 됐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막혀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김정은이 그냥 남북 정상회담도 아니고 한 아세안 정상회담에 김정은이 온다. 이건 정말 그 희망적인 얘기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지금 급진전돼 가지고 실무회담 되고 정상회담까지 뭐 10월 말까지 북미 정상회담이 됐다. 네. 그러면 얼마든지 올 수 있죠. 그러나 지금 그렇게까지 낙관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입장이 그 좁혀져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북미 간의 실무회담이 한 차례만 하고 그 고위급 회담 찍고 바로 정상회담으로 가면 가능할 수도 있는 시나리오인데 네. 그거는 약간 희망이 많이 섞여 있는 얘기가 아닐까. 저도 뭐 저렇게 실현이 되면 좋겠는데 그렇게까지 낙관할 수는 알겠습니다. 없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의 생각이 일치하시고 자 끝으로 이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오늘부터 내일까지 시작이 됐기 때문에 네. 11차 협상이죠. 바로 질문을 짧게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협상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또 미국이 요구하는 수준은 쉽지는 않을 적절하다고 거예요. 보시는지. 일단은 우리 쪽에서 가장 강력하게 얘기해야 될 거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그 이 50억 달러라는 것 자체가 마치 기준선 비슷하게 얘기가 돼 있는데요. 네. 절대로 절대 액수의 협상 기준선을 가지고 임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준선 자체가 우리 방위비 분담 협정이라는 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SMA라고 줄여서 Special Measures Agreement예요. 네. 그게 왜냐하면 원래 미군이 주둔할 때 모든 국에 주둔군 지휘 협정을 맺는데 제일 원칙이요. 시설과 그다음에 구역은 호스트 컨트리 접수국이 제공을 하고 네. 나머지 비용은 다 미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예. 이제 이거를 부담을 지급을 하는 줄여주기 거죠? 위해서 조금이라도 특별 조치를 맺은 건데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뭐냐면요. 네. 주로 직접 주둔에 드는 경비들. 그러니까 미군들이 고용하는 이 국내 고용인들 인건비라든가 아니면은 시설 유지 보수비, 연합방위 증강비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SMA는요. 직접적으로 주둔에 들어가는 경비들에 관련된 것들을 우리가 분담해주는 형태인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건 사실은 저 주둔에 드는 경비는 미군 무기 체계 구매기하고요. 주한 미군들 월급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전례가 없는 거기 때문에 사실 받을 수 없는 건 받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해야 되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기 때문에 총액보다는 비율 대비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통 항상 얘기가 될 때 그동안 직접 주둔 경비의 몇 %를 됐는데 네. 여기서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도 상승을 할 수가 있다. 근데 다만 그동안 한미 간의 협상을 할 때 항상 미국이 주로 많이 얘기한 게 일본하고 독일 사례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일본하고 독일 사례의 데이터도 정확한 건지 양측이 확실하게 검증을 해본 이후에 그걸 기준으로 얘기를 해보자라는 저는 방위비 분담 협정에 관한 한 이거는 동맹의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뭐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 좀 무리한 요구를 하더라도 그건 들어줘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의견을 달리합니다. 네, 좀 말 그대로 대통령도 언급했습니다. 합리적 수준이 아니라고 보시는 거고요. 네, 전 미국 측 트럼프 요구가? 대통령이 얘기하는 건 결코 합리적 수준이 아니에요. 네. 지금 차 박사님 잘 지적하셨는데 네. 80년대 말까지는 이론도 안 줬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제 우리가 조금 경제가 나아지고 해서 미군 좀 수고하니까 조금씩 주기 시작했는데 그게 1,000억 원에서 시작해서 29년 만에 지금 10배가 됐어요. 네. 많이 늘었죠. 안 늘은 게 아니에요. 10배 늘었거든요.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가 방위비 분담금을 주면 그걸 또 남겨가지고 남겼으면 이게 목적이 정해져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돌려줘야 되는데 안 네. 돌려주고 남겨놨다가 기지 이전비로 막 전용해서 전용이라는 건 나쁜 거잖아요. 예. 그 전용해서 쓰고 하는 것도 우리가 눈 감아줬어요. 근데 지금도 남는 거예요. 그런데 5배를 올려달라? 이건 말도 안 그럼 되는 미국을 거예요. 어떻게 설득해야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이거는 협상 과정에서. 예, 제일 극약 처방은 사실 지금 저는 재래식 군사력에 있어서 우리가 북한보다 딸리지가 않아요. 핵과 미사일에 있어서 우리가 수세에 있기 때문에 핵 안전 보장만 해준다면 주한미군 한 10,000명 정도는 철수해도 좋다라고 딱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미군을 10,000명을 미국에서 관리를 하고 만약 제대시켜서 군대를 축소하면 몰라도 그 군인대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면 훨씬 더 돈이 많이 들고 지금 미국의 세계 전략에서 중국을 견제해야 되는데 세계에서 제일 좋은 중국 견제 기지가 한국이에요. 거기다가 우리가 방위비 분담금을 70%가 넘게 대지고 있거든요. 토지 이용료는 우리는 계산 안 해. 일본은 다 계산한 자기네 그 방위비 분담금으로 계산하는데. 네. 그리고 일본은 하나하나 뭐 건물 짓는다 그러면 건물 하나하나 돈을 주고 이러는데 우리는 그냥 1조를 그냥 줘버려요. 아주 계략적으로 얘기하면. 네. 그러니까 총액을 줘버리니까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선할 점이 많고 사실은 오히려 지금 초과해서 오히려 지불하고 초과하고 있다. 따라서 한 10,000명 정도 줄여라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냥 없던 걸로 하자. 그냥 작년치만 달라. 저는 그럴 수도 있으리라고 좀. 그렇군요. 그리고 앞서 잠깐만, 말씀하신 대로 제가 좀- 수정을 네. 드릴 건 네, 시간은 한 1분 예, 이내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 경비 비용은 네. 우리도 계상을 해요. 근데 일본에 비해서 굉장히 짜게 지금 미국이 계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가장 큰 거는 저 시각 자체를 바꿔야 된다라는 게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는 그 미국이 오롯이 지금 동맹이나 미군이 주둔하는 것이 오로지 한국을 위해서 주둔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미국 내에서도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이 있는 거예요. 동맹은 서로 양측 다, 주한미군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해서 수혜를 양측이 다 보는 거기 때문에 네. 결국은 마치 이 주한미군을 안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회사처럼 활용하는 분담금 이 협정 접근 방식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점은 분명히 해야 될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좀 다른 나라와의 데이터가 정확한지도 한번 비교해 볼 그렇죠. 데이터도 필요가 정확하게 봐야 되겠습니다. 있겠습니다. 10초만 말씀드리면 만약에 그렇게 5배로 올리고 그런다면 그건 용병이거든요. 우리가 고용한 군인이에요. 그 우리 명령을 들어야죠. 네. 우리 명령을 안 듣잖아요. 고용된 군인은 우리 말을 들어야 되거든요. 옛날에 중세시대 때 고용해서 이렇게 용병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우리의 명령을 들어야 되는데 자기네는 자기네들 멋대로 하면서 우리한테 돈까지 다 내놓으라 그러면 그건 너무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협상은 뭐 객관적으로 정확히 해야 되겠습니다만 두 분의 좀 언급 말씀을 좀 토대로 보면 국민적 정서도 좀 느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두 분과 함께 오늘 한미 정상회담을 통한 한반도 전망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